네. 네. 일부러 이게 밥이 되는 것 같아서 가능한 이제 방송 중에 언급은 잘 안 합니다만 이 서문철이라고 있습니다. 서문철. 서문철이 뭐예요? 정프로 악플로 하는 명이 있거든요. 네. 들어왔어? 와 오늘 신났어. 정프로가 아니 예전에도 보면 저녁 시간이나 항상 오시는 분이에요. 너무 고마운 분이죠. 네. 근데 이제 정프로 하여튼 모든 꼴보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뭐 때려쳐라 정프로 뭐 에이 니까짓 게 뭐 맨날 이제 이런 걸 쓰시네 뭐 크게 뭐 데미지 없이 가다가 오늘 정프로가 이렇게 뉴스람 망치는 걸 보고 나서 신나셨어 오늘. 와 이 동태 눈깔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거 이렇게 속에 두는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쿨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쿨하기도 하고 괜히 얘기하면 또 더 신나실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은 이제 자체적으로 너무 신나셨어. 그랬어? 네, 그래서 한번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서문철님. 네. 친하게 지내봐요 우리.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네. 네, 그리고 어제도 저 없이 괜찮으셨죠? 네. 괜찮았다고요? 뭐 좀 허전한 감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어제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미국 시장 휴장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경계 심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올해 연초부터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비교적 우호적으로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6일 연속 상승한 상태에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일주일 내내 연준 다수 위원들이 연설이 좀 있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CPI 둔화 그리고 임금 인상률 하락 등으로 일부 위원들이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네. 시장은 지금 3월에 금리 인상 종료를 기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또 미스매칭 되면은 좀 이렇게 틀리는 분석이 되면은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디를 보고 가고 있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어제 휴장이었는데 선물 시장하고 외환 시장은 열렸는데요. 비트코인 선물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어제도 6.6%나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일단 코인 시장에서 먼저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불러드리는 이유는요. 코인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은 나스닥에 있는 성장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지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거예요. 네. 어제 우리 김프로님하고 그런 말씀 나눴지만 사실은 뭐 나이키니 뭐 다른 종목들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사실 그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성장주들이 나쁘면서 굉장히 그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들이 바닥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다.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저점 형성을 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듯이 미국은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요번에 연초에 상승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정서가 많이 네. 있다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달러 인덱스와 원화 그리고 위안화는 소폭 상승하면서 어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는 플러스 0.2, 0.3% 수준의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은 이제 9일 연속 상승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상승을 하면 이제 3주 연속 상승이거든요. 아마도 뭐 경계 심리가 더 작용을 많이 하겠죠. 어제도 보합권 시작 후에 경계 매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에는 안 샀었습니다. 선물을 사기 시작하면서 현 선물 동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은행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한 16% 급등했다가 한 3, 4일 조정 보였었거든요. 네. 어제 다시 급등했어요. 다시 올랐죠. 예, 그래서 은행주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맞고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몇 위까지 올라오고 있으면서 은행주들이 시장을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주요 뭐 은행주들 보면 신한지주니 뭐 KB니 이렇게 보면은요. 연초 이후에 24%, 26% 그러니까요. 정도 급등했습니다. 하나금융주도 많고. 예. 그러면서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20몇 프로 올랐어요? 예, 네. 연초 이후에 올해 시작되고 예. 네. 금융주가 은행주가 그래요? 은행주가 시작하자마자 2주 만에 25%, 26%씩 올랐습니다. 와, 아니 금융주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지. 시총이 뭐 얼마 안 돼. 예. 가벼워.
나 얘기를 안 해줘 나한테. 주주 완화 정책을 이제 아. 지금 발표를 계속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렇습니까?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은행주가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보면 외국인들이 약 3천억 정도 순매수였습니다. 은행주를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5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야, 기관들은 계속 한 팔고 2천억 개인 정도. 계속 팔고 외국인 계속 사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연초 이후에 2주뿐이 안 지났는데 오늘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3주가 넘게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는 겁니다. 확증이 있어 지금. 예. 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은행주가 오르고 이제 그러면서 지수는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9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반도체하고 바이오하고 2차 전지하고 자동차가 약세예요. 요거 왜 말씀을 드리겠까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들이 얘들이에요. 반도체, 바이오, 2차 그러니까 전지, 자동차입니다. 지금 많이 오르는 권역이 있는데도 지수가 아주 모더레이트하게 오르지.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과열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예. 그래서 지금 어떤 발표를 들고자 하는 거냐면은 아마 체감 지수가 안 좋을 걸요, 지금. 안 좋지. 예, 체감 지수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건 요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있었던 지난 거의 30년 동안 은행주가 오르면 체감지수가 다 안 좋았어요. 은행주가 오를 때는. 왜냐하면 은행주 오를 때는 항상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극단에 있는 코스닥이 안 좋아요. 정성주들. 그러면서 체감지수가 좀 안 좋을 텐데 특히나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고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반도체 쪽, 바이오 쪽, 그리고 2차 전지, 네. 자동차 이쪽이 약세를 보이면서 이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은행주는 지수를 끌어올리고 다른 쪽에 어떤 것도 또 자금은 돈은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냐면요. 은행주하고 차트가 똑같이 생긴 게 지금 똑같이 오르고 있는 게 네이버하고 카카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번 뭐 CES라는 뭐 재료도 있긴 했지만 그러면서 웹툰, 모바일 게임, 메타버스 테마군 얘네들이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였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연초에 올라오면서 개별 종목 쪽은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웹툰, 모바일 게임 이쪽이 오르고 있고 네.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는 은행주가 오르고 있고 그동안에 작년에 좋았다라고 했던 쪽은 멈춰 있고 완전 바벨 전략이네. 그런 것입니다.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은행 그 무거운 은행이랑 은행과 빅테크야. 빅테크 예. 게임 예. 뭐 메타 예,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완전 바벨 있습니다. 전략이야. 그래서 뭐 올해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섹터에서는 지금 멈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체감은 그렇게 크게 못 느끼고 있지만 시장은 꾸역꾸역 올라와서 9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2,399포인트까지 어제도 2,410포인트까지 갔었어요. 근데 다시 매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다이나믹하게 막 세게 간다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시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따라잡자니 진짜 불안하고 예.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죠. 그걸 이제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럼 지금 요 설명 들었으니까 먼저 국내 시장 말씀 좀 드려보면요. 일단 경계 심리는 있습니다. 어제도 예.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주요기업 실적 발표 있죠. 우리는 설 연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리데이 리스크가 있고 LG엔솔 보호예수라는 게 있고 해제라는 게 있고 그리고 FMC 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강력하게 시장을 사면서 이제 올라갈 거야 뭐 바닥 찍었어 이런 마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목별로는 강한 종목들 추종해서 사겠다라는 그런 적성도 없고 이런데 그런 소극적 시장의 심리 상태에서 그런 심리가 배제된 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덱스는 그런 상관이 그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인덱스는 그리고 프로그램 거래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외국인들의 인덱스 거래와 기관들의 프로그램 거래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의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지수는 떠받치고 있고 견인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심리 상태이고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제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인덱스를 산다는 거는 예.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살 때는 네. 인덱스 상위에 있는 그 주요 종목들을- 종목들이 다 사지는 거 아니에요? 예, 싸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 삼성전자는 왜 못 오르냐 말씀하시려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네. 비롯한 현대차 뭐 예, 이런 예. 친구들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자로 줄어드는 거고요. 인덱스에 살 때도 고르게 다 사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중에 시총에 따라서 시총에 따라 올라오는 걸 더 많이 사고. 그것도 선택적으로 살 수가 그럼요. 있군요. 예, 예, 그렇게 좀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 근데 저 걱정이에요. KB금융지주가 예. 찾아보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74%야. 74요? 73.91이라고 뜨는데 네. 거의 74%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외국인이 쭉 사버려. 그럼 주주 환원 뭐 50% 한다며.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은행들. 예, 은행들이 일단 외국인 다 배당 갖고 가는 거예요. 또. 항상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은행주를 왜 이렇게 많이 샀대요, 저 외국인들은? 전에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KB금융만이 아니고요. 이건 역사가 다 그래? 오래됐습니다. 아, 금융지주를? 과거에 네. 외환위기 없고 글로벌 금융위기 없고 이렇게 되면서요. 은행이나 그 증권보다도 은행은 서로 뭐 M&A도 많이 하고 흡수합병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외자 유치를 굉장히 많이 했고 외국인 지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외국계 펀드에서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 부가 외국인한테 가지 않겠냐. 이 얘기는 뭐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거죠. 외국인 지분율이 진짜 높구나. 하나금융주도 71.3. 그래요? 다 그렇다니까. 이 외국인 이건 국민연금 거 빼고 4대 연기금 빼면 아. 개인 은행주 가진 사람들을 아주 그냥 가물에 콩나듯이 있을걸? 그러면 이 은행주 있으면 그러잖아. 은행주가 있어? 워낙에 뭐 주가를 안 오르고 뭐 이 톤이 아주 그냥 착착 그냥 입에 감기는데요. 그러니까. 은행주가 있어? 은행을 혀? 근데 오늘 BOJ 통화정책회의가 오늘 내일 있습니다. 요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관심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과 산업생산 소매 판매가 있는데 지금 중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기 측면에서. 그래서 요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좀 뭐 등락거릴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근데 안 좋게 발표될 것이라는 건 예고가 막 되어 있습니다. 4분기 GDP는 뭐 1.8%, 1.9%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뭐 2.8%뿐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튼간 뚜껑 열어보면서 시장은 거기에 또 반응을 할 것 같고요. 특징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국이 1% 반등했는데 안 좋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계속 요즘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인대회를 앞두고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뭐 우리 시장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시아권이 괜찮았는데 그리고 유럽 시장도 어제 괜찮게 끝났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제 1.14% 니케이 225가 빠졌습니다. 네. 이것은 BOJ 회의를 앞두고 정책 변화 우려로 인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봉으로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차트도 다 보실 줄 아시니까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조정을 보일 때 상승폭의 상단에서 아주 그러니까 조정 하락이 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탄탄하게 다우존스는 움직이고 있고요. 지수는 S&P 500은 상승폭이 한 50% 정도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그 밑으로 안 빠졌습니다. 즉 전저점 부분 가지도 않았어요. S&P 500은. 나스닥은요. 전저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나스닥은 전저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네. 나스닥과 S&P 500의 중간쯤 됩니다. 50% 이하로 떨어졌지만 전저점까지는 안 갔고 그 근처에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주가 움직임의 시장의 강도와 주가 움직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다우나 S&P 500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이 전저점 부분까지 갔다는 거는 이것도 깨고 내려가면 야 이거 1000포인트 또 깨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또 나올 겁니다. 결국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국 시장의 안정은 애플과 테슬라, 아마존 등의 저점이 확인되어야 돼요. 얘들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저점 확인됐구나. 그래야지만 심리적으로 안정화될 것인데 이들의 저점 확인을 그러면 언제쯤 우리가 좀 할 수 있겠냐. 저점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저점 확인이 아니고 그 판단은 다음 주 후반에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설 지나고 나서 곧바로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나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는 굉장히 낮게 지금 생각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이후에 움직임이 굉장히 나타날 것이다. 네.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이나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나 이들 실적 발표 나오면서 굉장히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그동안에 쭉 있었어요. 계속이요. 네, 계속 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음 주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실적 발표가. 그러니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하게 그것을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런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은 아주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눈치 보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심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기계적인 거래만 나타나고 있고 시장 심리가 적용된 거래는 굉장히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도가 지금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그 BOJ 통화정책 회의 이거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파이낸스 타임즈의 어제 뉴스인데요. BOJ 통화정책 변화에 글로벌 트레이더들이 긴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의 딜러들은 BOJ의 정책 변경 시에 정책 변경이라 하면 뭘 얘기하냐면 초완화적 금융 정책의 변경 요거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살짝 변경했었잖아요. 요것이 만약에 또 나타나면 일주일 정도의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늘 내일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이것 때문에 환율 시장이 크게 움직임이 있었죠. 그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이것 때문에 주식 시장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정책이 급변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채권 시장이나 아니면 외환 시장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서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 레벨 아래로 떨어진다든지 지금 102쯤 되죠. 100입니다.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원화가 또 급격하게 움직일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외국인들의 거래도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크게 나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저는요. 그런데 전체 자본 시장에서는 이거는 변동성 요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야, 사실 지난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YCC죠. 네. 일본 중앙은행에서 YCC를 일부 이렇게 완화했을 때 10년물이요.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게들 얘기를 했거든요. 안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네.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달러 약세를 촉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주시장에 이렇게 이게 악재냐. 네. 근데 그때는 악재로 받아들였다.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변동성이나 측면에서. 근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추세적으로 강세 기조 하에서 네. 우리 주시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완전 추세 전환해서 약세 국면이 확실해 보일 때 네. 우리 주시장이 이제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그 거의 함수 관계 거의 완전 정해 관계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보고서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보고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책 변경이 크게 일어나면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수급자 측면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조금 더 길게 보면 그런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이 잘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저 이벤트 발생하면 안 되고. 예, 이 뉴스는 계속해서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뉴스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3월에 전인대회를 앞두고 지금 지방정부에서 경제공작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2023년 성장률 목표를 작년 대비 하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춘절을 앞두고 지금 143조 원의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LPR 5년물을 좀 살짝 인하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이 기대를 하면서 시장의 보고서, 월가의 보고서들은 지금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3월의 전인대회까지는 중국은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의견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옐런 장관과 유어 부총리가 양국 및 글로벌 경제 정책 논의한다라는 내용이 어제 유럽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제도 이거를 한번 전해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그래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부채 한도에 도달했다. 정부 부채. 이 뉴스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7월까지는 정치권에서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전해드릴까 말까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협의하겠죠. 협의하겠죠.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미국의 국가 부채 추이입니다. 2007년부터 2020년 어마어마하죠. 이거 뭐 기초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게 뭐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있었으면 뭐 난리가 났겠죠. 모라토리움 디폴트 얘기 나왔겠죠. 미국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보시면 2012년도에 16조 4,327억 달러 이러는데 2011년도에 디폴트가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 때인가요? 그때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뭐 미국의 그 평가를 좀 낮추고 뭐 이런 일들이 있던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아직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결국은 한도 조정을 하고 협의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꾸 이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자꾸 이걸 걱정하는 부분들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려야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옐런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폴트를 피하고자 특별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 디폴트를 피하는 것은 오래 피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정치권에서 부채 한도 조정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디폴트 우려보다는요. 네. 이게 정부에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조절을 해달라, 오히려 축소하라라고 공화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또 하원을 또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책에 끼칠 영향,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영향을 얼마나 줄 것인지. 우리는 바이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테마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차트. 네. 저 차트 보면서 다른 생각 안 드시나요? 그냥 저 S&P 차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정을 받지만 계속 부채로 쌓아올린 지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제 정부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요. 네, 뭐 채권을 발행해서 돈 빌리는 거죠, 맞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국채 발행해서 네, 네. 네. 이자를 이제 계속 줘야 되잖아요. 이자 줘야 되죠. 네. 그 이자는 누가 받는 거예요? 그 채권 산 사람들이 받는 거죠. 그렇죠. 주로 누가 사죠? 주로 뭐 주로 연준이랑 은행들이 사실 큰 덩어리들이 기관 투자가들이 예, 예. 사고 예. 그리고 이제 각 나라들 각국 중앙은행들이 사고. 사고 예. 그 나라들에 다 계속 미국 정부가 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자 주죠. 예. 이자로. 예. 그래서 금리가 높아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또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이상 못 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미국 국가부채 뭐 이런 뭐 논할 문제냐 아침에? 그래서 저도 이걸 할까 해줄까 말까 뉴스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끔 가다가 이런 시점이 되면은 이것 때문에 시장이 노이즈가 될 경우가 있었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은 달러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계속 찍어내다가 나중에 이거 이제 결국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는 석학들의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굳건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서 예.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얘기했던 거예요. 제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막 네. 그냥 돈 찍어내는 게 되냐. 비트코인은 딱고 리밋이 있잖아. 예,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샀던 거지. 네, 마지막으로 뭐 배터리 관련된 뉴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배터리요? 예, 한화그룹이 지금 미국에서 뭐 약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훌륭하게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열심히 미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ESS 뭐 설치나 그리고 태양광에서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한화의 주요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하고 LG 에너솔루션이 동맹을 맺었다, 동맹 결성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 큐셀은 ESS 전용 배터리, 하나 모멘텀은 공정 장비에, 하나 에어로 시스템은 UAM용 특수 목적 배터리 사업에 LG 에너솔루션 배터리 사용으로 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맹 결성을 해서 미국에서 국권의 자리를 잡는다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저는 이 뉴스가 정말 한 3개월째 보는 것 같아요. 뭐죠? 그 BMW가 테슬라처럼 자체 배터리 생산을 헝가리 공장에다 하고 투자해가지고 원통형 배터리 자체 생산한다. 그것을 삼성 SDI고 한다. 이 얘기를 한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이제 거의 결정은 좀 나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튼 연결하지 않듯이 계속 얘기만 있었는데, BMW 공식 블로그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거 발로 이제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헝가리에 있는 삼성 SDI 제3공장에 BMW가 약 20억 유로를 투자를 해서 원통형 배터리 자체 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SDI랑 손잡고 한다는 거죠? SDI 공장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DI 같이 그게 하는 그때 거죠. 자체 생산인가? 그게 같이 이제 뭐 조인트 벤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네. 그냥 BMW야 이 공장 내가 살 테니까 네. 이거예요? 아니죠. SDI 공장에 투자를 해서 여기서 원통형 배터리 만드는 것에 BMW 납품한다. 전용을 하는 거죠. 전용 라인을 설치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 얘기가 뉴스 계속 있었는데 거의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MW도 이제 전기차 쪽에 꽤 힘을 좀 싣는 모양이죠. 그렇게 해야겠죠. 지금 뭐 중국 아까 BYD 얘기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네. 중국 전기차 얘기. 지금 작년에 10대 중에 한 10% 정도는 전기차가 만들어졌다고 하고, 침투율은 중국에 한 30% 되고,
그다음 유럽이고 미국이고 우리나라 진짜 아직 작지 않습니까? 근데 점차로 심투율이 높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뭐 테슬라가 약진을 했었고 BMW, 포드도 못 쫓아간 부분이 좀 있었는데 네. 그래서 테슬라가 주가 빠지는 거 이유를 되지 않습니까? BMW나 포드나 GM이나 뭐 도요타나 현대차나 이런 데서 다. 정말 괜찮은 전기차가 나온다면 경쟁이 치열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i7인가? BMW? BMW. 네. 네. 그 전기차 조만한 거 말이지. 큰 건가? 조그만한가요? 너무 크진 않지 않나? i7 그래도 크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 차가 매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또 괜찮습니다. i7, i3인가? 내가 얘기한 건 i3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 전기차 비싼 거 얘기하는 거지. i7이 아마 좀 비쌀 거예요. 비싼 거? 네. i7. 자, 그럼 뭐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되게 비싸요, 형님. 얼마야? 2억 2천. 2억 2천? 네. 네, 비싼 차입니다. 그러니까 소리 확 나는 포르쉐를 타는 게 낫지 않아? 전기차보다. 저거 2억 2천 살려면? 나는 전기차 너무 비싸면 안 사게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전기차 왜 비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써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엔진 딱 해가지고 그런가요? 그래도 뭐 유지비나 승차감이라 좋은 장점도 있죠. 근데 단점도 있더라고요. 타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 2억 몇 천만 원짜리 사는 사람이 유지비 걱정을 하나? 에? 뽀대를 좋아하게 생겼지. 그 뭐 불만이 뭐예요? 단점이요? 네. 단점은 그 배터리가 하단 부분에 있잖아요. 무거워서요. 네. 그래서 우리 턱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일반 가솔린 차는 이렇게 그냥 막 부딪히고 이렇게 같이 지나다니잖아요. 그 얘는 하단에 있어서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 넘어가더라고요. 잘못 밑에 부딪히면 큰일 네. 난다. 우리가 물론- 그 사람 안 되겠다. 물론 막고는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 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우리 왜 엑셀을 밟으면 가솔린 차는 엑셀 한번 밟으면 발 쪄도 그냥 쭉 추진해 가잖아요. 얘는 계속 밟고 있어야 되잖아요. 밟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전기차는 계속 밟아줘야 되거든요. 전기차를. 그 발디면 금방 쓴다는 거죠. 그래요? 추진력에서는. 근데 승차감은 저는 훨씬 좋던데요. 전기차가요? 네. 일단 뭐 그런 거 그런 승차감을 좋아하는구나. 진동업과인 거. 박 이사님은 우리 형님은 또 뭔가 이렇게 좀 심장이 뛰어야 되는군요. 좀 부들부들한 거 좋아하지. 예, 이런 거.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딱 느낌은 이거 계속 밟아줘야 된다. 뭐 하부에 이런 부분이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전기차는 자율주행으로 가야지 더 확실하게 개화가 되고 확실하게 이건 효과가 있는 거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동차도 예를 들면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이엔드 그 앰프들 있잖아. 하이엔드 앰프나 스피커들 있잖아. 네네네. 그런 것들은 사실 그 매니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편리성이나 뭐 그런 거는 진짜 뭐 옛날 뭐예요? 그 뭐 저 한 문장에 뭐가 몇 번? CD 플레이어 이런 걸로 해도 잘 들려. 잘 들리지. 그 가격 차이가 꼭 합니까? 네, 내가 볼 때 전기차는 비싼 차 개념으로는 안 말이 된다. 안 돼. 예를 들면 뭐 전기차 뭐. 롤스로이스 전기차 나와봐야 이건 안 팔릴 거다. 그 껍데기지 뭐. 그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저 타이칸 뭐 이런 거는 잘 팔린다던데요. 이 그 형. 이제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지. 희소성이군요. 그러니까 외관이 이제 타이칸이니까 그런 거지. 결국 전기차는 실용. 글로 가야 네, 된다. 그렇게 가야지. 자동차에 대한 또 우리 김프로님의 해안을 한번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과연 그 말이 맞는지는 좀 있으면 이제 밝혀지겠죠.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 아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